하겠습니다. 가리봉 가시 네 번째 오늘 차동수 금천구청장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리봉 가시는 그 금천 순인의 지벨리 더돌이라는 이런 뭐 이름을 조금 붙여놨는데요.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음식을 나눠 먹는 거, 다시 나누는 거 이런 얘기라고 한답니다. 가리봉 가실은 지벨리에 있는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에서 만들고요. 이게 시사 팟캐스트도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 팟캐스트라고 해서 어떤 지벨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분석해보는 일종의 기록적인 성격의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로공단과 인연이 많은 분들을, 특별히 깊은 분들을 올해는 8분을 모셔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구로공단 노동자 체험관 안치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지역이 여기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곳은 그 현대 아울렛 5층에 있는 패션 센터인데 옛날에 여기가 이제 그 구로동맹 파업에 이제 시발점이 됐던 곳이죠. 근데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님을 모시고 약 1시간 정도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같이 나눠주실 분들은 이제 경향신문 그 심진영 문화부 기자, 그러니까 학술 담당하시는 심진영 기자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제 대학생 윤호연 씨, 고려대학교 철학과 3학년. 예, 상무입니다.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호연 씨는 특별히 이제 차성수 청장님과 선후배라서 특별히 이제 대학생 패널 중에 선후배라고 하기에는 아들, 한창 아들인데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진행 스크립트가 있고요. 이제 편하게 이거에 준하거나 아니면 편하신 대로 물어보면 되고, 제가 먼저 이제 말문을 열면은 이제 그 구청장님하고는 이제 저하고 한 3년 정도 가끔씩 뵌 것 같은데, 구로공단 역사기념 사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번씩 뵀습니다. 원래 이제 구청장이시니까 이 지역에 항상 이제 흔히 내세우는 우리 그 정치인들이 내세운 그런 거 외에 실제로 이제 금천구에 애착이나 이런 인연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시죠? 네. 예. 금천구는 제 고향이죠. 네. 고향이고 2살 때 제가 와서 이제 28에 결혼하면서 떠났고, 떠난 이후에도 종종 여기 왔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금천구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 한 110년 된 교회죠. 110년 된 교회 목사님을 한 3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부산 내려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32살 되기 전까지는 좀 제 고향이었고 여기서 활동을 했었고 그랬던 곳이죠. 32살에 교수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굉장히 예, 32살에 교수가 됐어요. 오, 되게 빨리 되셨네. 예.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저는 좋은 일은 다 행운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운 만들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89년도에 교수가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박사학위 없이 교수된 마지막 세대. 박사학위 없이. 예, 그러니까 89년까지 제가 아마 그 사회학과 교수 중에서는 박사학위를 갖지 않고 교수가 된 마지막 케이스 같아요. 제 후배들은 다 학위 없이는 더 이상 안 돼요. 박사학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했죠. 네. 89년도에 교수 되고, 제가 몇 년도에 받았나? 거의 한 10년 걸려서 받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시대에는 가능했었습니다. 89년도가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가 격변하던 시기였고, 그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80년대 소위 이제 대학에서 학생 운동을 하거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이렇게 대체로 조직적으로 나눠 갖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너는 현장으로 가라든가 너는 뭐 종교 운동을 하라든가. 근데 저는 이제 소위 학술 운동이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그때 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국내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거의 유명무실했었죠. 특히 인문사회학 쪽은 거의 국내 대학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대체로 그냥 뭐 경력이나 이력을 따기 위한 거거나 아니면은 80년대 초중반에 학위 없이 교수된 사람들이 학위 따기 위한 과정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80년대 초중반부터 대학원 학술운동이라는 게 확 확산되기 시작해서 이제 단순히 그냥 세상을 바꾸는 일이 뭐 데모하거나 이런 일들 말고 노동운동 쪽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운동을 갈 때 학술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국내 대학원을 간 거의 첫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랬다가 이제 제가 83년도에 대학원을 석사과정을 입학을 했으니까 근데 83년도에 석사과정 들어가지고 89년도에 교수가 된 거죠. 그렇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하고. 네. 근데 그때는 83년도부터 7, 8년도까지는 국내 학위자가 없었어요. 박사 학위자가. 네. 그러다 보니까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재학 중인 사람도 다 교수가 됐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근데 그때는 사회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좋을 때여서 뭐 사회학과 거의 최고의 절정을 누리던 요즘 경영학과처럼 경영학과 지금 인기보다 더 컸죠. 그러니까 사회학과가 왜 인기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사회학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활동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길러준다고 생각해서 많이 지원을 했죠. 제가 고대 문과대 철학과도 같이 있었는데 81학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240명인가 문과대에 이제 졸정제하면서 학생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입학을 해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때 180명이 사회학과를 선택했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학과가 전국에 만들어지니까 교수들을 막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마침 해외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따갖고 오기에는 아직 유학 간 사람들이 아직 안 돌아올 때 뭐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참 공부할 때 그때 한창 할 때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도기에 제가 우연히 됐고 저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사람 신세를 많이 졌는데 교수 될 때도 학생들 신세를 많이 졌죠. 그때 동아대학이 굉장히 학내 민주화 투쟁이 한참 활성화됐을 텐데 그때 학생들이 교수 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결정까지는 안 해도 이제 같이 심사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이제 공개 강의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평가도 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연히 외국 박사 학위자들하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 안 뽑혔어요. 한번 이렇게 공고를 놨는데 제가 냈는데 학위가 없다고 학교에서 안 뽑고 박사 학위를 뽑으려고 했더니 대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했죠. 외국에서 한국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무슨 강의를 하냐. 의식 있는 교수를 원한다 우리는. 네, 좀 한국사를 잘 아는 사람을 좀 원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거기에서 이제 선발됐던 3명 여러 명이 됐는데 그중에 3명이 이제 1차 심사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 3명한테 한 학기 강의를 줬어요. 전공 과목을 한 과목씩 맡아서 가르쳐라.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학기에 뽑았는데 3명 중에 1명을? 예, 3명 중에 1명을 뽑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뽑히게 됐죠. 저는 학생들한테 신세 많이 줬고 그러네요. 부담들을 갖고 있죠. 근데 왜 교수된 얘기를 길게 해야 되지? 갑자기 32살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
그 대학생 시절 관련해서 윤호연 씨는 궁금한 거 없어요? 글쎄 이제 학교 분위기가 이제 선호하는 학과만 봐도 그 학생들이 이제 관심사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대본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철학과 다닌다니까 참 기특해요. 그러니까요. 예, 철학과 다니는 학생 보면 참 기특하고. 요즘 철학과 또 각광받고 있던데. 철학과도 각광받고 있고 요새는 이제 조금 기본적인 학문이 각광받는 시대 아닌가 싶어요. 철학과, 네. 그 다음에 수학과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 사회 진출했을 때 가장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은 과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사회학과가 인기 있었다니까 전혀 실감이 안 나라고. 예. 근데 저는 정말 세상의 변화를 빨리 실감하는 게 80년대 그렇게 인기 있었잖아요. 근데 10년 딱 지나니까 이게 뭐 신방과 세상이에요. 뭐 신방과로 다 가고 사회학과 안 가고. 근데 신방과 인기는 5년을 안 가더라고요. 5년이 안 됐어요. 5년이 안 가고 이게 광고 홍보학과로 쫙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홍보학과로 쫙 몰리더니 광고 홍보학과 한 7, 8년 가더니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학과 인기 짱. 그래갖고 사회복지학과 왜 이렇게 인기 있냐? 자격증을 주고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변해가고 있는 거죠. 교수님 되시면 많이 없네. 궁금한 교수님 하실 때는 뭐 인기가 좀 많으셨습니까? 강의 같은 거는? 뭐 인기 학생들 반응 어땠습니까? 어렵게 보셨는데. 폭발적이었죠. 제가 한 학기에 많이 가르칠 때 한 2,500명 정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그게? 이게 교양 과목을 제가 제가 89년도에 갔고 89년도에 학생들이 교양 과목을 개설 이제 바꿔달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뭐 다 고등학교 연장선상에 교양 과목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영어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철학하고 이렇게 몇 가지 기본 과목들 쫙 하는 전통적인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 시대에 맞게 바꿔달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 교양 과목을 재편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든 게 이제 뭐 필수 과목 빼놓고 선택 과목을 좀 넓혀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국 사회 이해, 그 다음에 뭐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 21세기 뭐 이런 과목들이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과목이 정치경제학 인문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이제 좀 개설을 저희 했습니다. 경제학 개론도 기회를 주지만 정치경제학도 또 기회를 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교양 과목을 담당할 교수들을 새로 뽑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뽑힌 게 지금 국회 사무총장하고 있는 박형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본론의 번역가로 어쨌든 김수행 교수하고 쌍벽을 이루는 강신준 교수. 그렇게 이제 두 사람. 정치경제학 가르치는 그렇죠. 철학과의 이병창 교수.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교과서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되는 근현대사의 홍순본 교수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소위 이제 학술운동을 했던 그 세대들이 대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죠. 여기 학술 담당 기자인데 뭐 안면 있으신 분들이 그때 같이 계셨다고 하니까 다 내려간 거죠. 다 홍순본 내려가서 교수, 뭐 강신희 예. 교수 최근에 뵀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전체 뽑아서 그런 교양 과목들을 맡아서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국사회 이해를 맡았고 이제 박형준 교수가 현대사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강신희 교수가 정치경제학, 뭐 그다음에 철학은 이병창 이렇게 해서 뽑고 혼자 못 가르치니까 강사들을 이제 서울에서 같이 학술운동을 했던 강사들이 대거 내려와서 같이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가 교양 과목을 한국사회 이해를 한 3과목 정도를 했어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 워낙 선택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보통 뭐 강당에서 저희가 하면 한 600명 뭐 이렇게 놓고 강의하고 워낙 강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인기도 좋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고 뭐 인기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좀 창피하고 근데 하여튼 저는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 그리고 아이들이 변해가는 걸 보고 사회생활 해가는 과정을 보고 그런 과정이 되게 재밌었죠. 정치경제학이라니까 좀 낯설죠. 예, 그러니까 그 함의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있지. 정치경제학이란 말 용어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고대에도 시대가 이렇게 다르네. 과목이긴 할 텐데. 요즘 뭐 정치경제학이란 말 자체를 학생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고대 비주류 경제학 비주류 경제학이에요. 그런 오히려 네, 그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네, 아, 비주류 경제학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소위 진보 진영의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자본론의 근간으로 한 자본론을 가르치는 거죠. 예, 예. 예. 요즘은 오히려 옛날보다 못한 것 같아요. 시대가. 또 시대가 바뀌었고요. 네. 지금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문제하고 그 시대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조명해서 지금 어떻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그 교수를 이제 임명을 할 때 그 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부분이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뭐 저희 과만 놓고 봤을 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학생이랑 교수랑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보기 좀 힘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오피셜한 관계가 많이 돼버린 것 같아요. 가불관계, 비실한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업 외에는 별다른 이제 뭐 소통을 하기 힘들고 수업 내용 이외의 어떤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정서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도 터칭해줄 생각이 별로 없으시고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별로 요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뭐 저는 뭐 조금 더 독특한 케이스긴 한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저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어서 저는 뭐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과 이제 자주 소통하고 이제 한 학기 수업을 이제 하면 보통 강의가 뭐 한 13주 정도 하고 시험 이렇게 빼고는 13주 하면은 해봐야 40시간 가르치는 거거든요. 한 학기 가르쳐봐야. 근데 40시간 가르쳐서 이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지 않아요. 대체로. 그래서 대체로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애들 발표 주제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가거나 2박 3일 정도 이제 학기 끝날 때 학생들 데리고 반드시 어디를 갑니다. 가서 정말 많이 할 때는 13시간씩 세미나를 한 적도 있어요. 한 학기 동안 애들 공부한 거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때는 젊은 교수가 되셔가지고 그냥 에너지가 제가 40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을 갖고 했고 근데 그건 학생들이 변해서 그걸 끌고 가기가 힘들었고 그 시대는 다 학생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때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생들을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교수로서 가르칠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2년 3년 지나서 이제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얘네들이 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선배들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교수들이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졸업한 제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더 폭넓게 얘기해야 그래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 역할 중에 가장 큰 건 졸업한 학생들 ASM 그러니까 얘네들 상담해주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 있거나 직장에서 힘든 일을 어떻게 돌파하게끔 해주고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만들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교수 얘기 그만하죠. 잘 그런 네. 얘기 지금 원래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구룡단하고 근데 어쨌든 재밌었어요. 네, 하여튼 그 구룡단 얘기가 이렇게 된 건데 구룡단 얘기를 좀. 네,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80년대 초반에 제가 70년대 이제 한창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저는 뭐 대체로 적극적인 주동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뭐 깃발 들고 이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뒤에서 같이 논의하고 뭐 판 짜는데 같이 기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막상 데모하면 뒤로 도망가고 뭐 이런 비겁한 스타일에 가까운 투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고대사회학과를 간 건 아니었는데 고대사회학과를 제가 바짝 떨어졌어요. 근데 저를 멘토해줬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재수하지 마라. 그리고 어학을 해라 그래갖고 제가 성대 불문과를 입학을 했어요. 아, 그 곧바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1년 마치고 편입을 하라고 그랬는데 1년 마치고 갔더니 야, 너 불어 실력이 늘지 않아. 도저히 안 되겠다. 1년 더 해라. 그래가지고 불문과를 2년을 다녀서 불어를 어느 정도 이제 독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들어와라 그래갖고 편입을 제가 2학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5년을 다닌 거죠, 대학을.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하여튼 뭐 이런저런 학내 민주화 투쟁이 한창일 때인데 79년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죠, 사실은. 거의 이제 박정희 정권의 거의 막바지였는데 그 3학년 말부터 이런저런 이제 서클들하고 활동들을 하고 이제 시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몇 번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2003월달 4학년 이제 1, 2, 3월달부터 줄줄이 잡혀가기 시작했죠. 몇 년도예요? 79년도, 78년도부터 그런 각 서클에서 이제 이게 유신 이후에 전부 대학이 이제 완전히 겨울공학으로 쫙 들어갔다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78년, 79년부터 막 이게 이제 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고대에서도 79년도에 본격적인 시위를 해야 되는데 시위는 대체로 이제 주동들을 4학년들이 그때는 할 때니까 그래서 졸업 앞두고 시위하고 감옥 가거나 시위를 안 하고 현장 가거나 뭐 학술능만 이렇게만 나눌 텐데 1월달, 2월달, 3월달에 어쨌든 줄줄이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멋모르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군대를 가라고 군대 가는 게 낫겠다.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경찰서에서 휴학계를 쓰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간 케이스고 그렇게 해서 감옥을 간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제 주요한 멤버들이 이제 감옥을 갔는데 80년이 딱 되니까 감옥 간 친구들은 다 나왔고 저는 군대를 치고 있고 이게 거의 1년 동안 79년 계엄 터진 다음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 1년 동안을 거의 계엄 상태에서 군 생활하니까 거의 죽어난 거죠. 그래서 야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 근데 그때 감옥 간 친구들이 어쨌든 뭐 지금 그래도 잘 살아주고 저는 제가 저 때문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게 그때 군대 강제로 끌려가는 게 뭐 고성국이 뭐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고 한두 명은 감옥 가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뭐 민주화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워낙 어려운 동네였으니까 이제 검정고시 약 이런 거를 선배들이 하고 있었고 그 검정고시 약을 저도 1년 동안 하다가 그다음에 동네에서는 그런 사회운동을 할 만한 조건도 안 되고 대학생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 제가 이제 검정고시 약을 이 동네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금천구에서 굉장히 오래된 검정고시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초등학교 선배들이나 대학생들이 굉장히 적을 때였기 때문에 70년대만 해도 제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도 대학 간 사람이 뭐 한 10% 2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의무감을 갖고 이제 검정고시 약을 많이 할 때고, 근데 이제 검정고시 약 하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공부를 이제 사회과학 공부를 쭉 할 때이기 때문에 활동을 이제 학교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갈 때였고, 그때 이제 무슨 뭐 기독교회관에서 이제
매주 있었던 목요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 참석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활동을 했고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어요. 가고 그 당시만 해도 금천구가 구로공단이 있어서 공단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검정고 시작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고 워낙 아버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걸 목회 방향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관심은 있었고 시흥교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임명진 목사님이 워낙 아버님이 도시산업선교를 하면서 70년대 초반부터 영등포 도시산업선교를 쭉 후원해 오셨고 두 분이 임명진 목사님이랑 굉장히 가까웠고 예. 그래서 임명진 목사님을 따라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넉마주의를 한 1년 정도 거의 반강제로 이제 남들 공장 남들 데려 다니고 싶긴 한데 그때는 도시 빈민운동이 한창일 때입니다. 손학규 씨도 글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제가 75학번이었는데 70년대 초중반은 노동운동은 굉장히 적은 그룹이었죠. 도시빈민운동인데 지금은 뭐 좀 방향이 다르긴 했지만 김진홍 목사님이나 예. 뭐 그때 손학규, 제이정구 뭐 이런 선생님들이 다 도시빈민운동을 할 때여서 판자촌이 워낙 많을 때고 또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서울에서 판자촌이 흘려서 대거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시빈민 활동을 하려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임명진 목사님 따라서 청주에 가서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넉마주의 활동을 하고. 근데 아버님이 보낸 거잖아요. 아버님이 뭐 쫓아내긴 했지만 예. 아버님이 뭐 넉마주를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꼭 넉마주로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찍어서 보낸 겁니다. 왜 예, 그게 제일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냥 살아라. 그 빈민운동 이런 생각은 안 하신 거고 그냥 체험을 말씀하신 거죠? 빈민운동에 대한 얘기는 쭉 하셨는데 아, 근데 뭐 1학년이니까 뭐 빈민운동 하라 소리는 안 했지만 일단 그 바닥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네가 뭐 세상을 모를 거다 그래가지고 뭘 하든 간에. 예, 그래서 보내신 거고 그 집에서 그때 돈 10,000원을 딱 주면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혼자 가니까 무서워서 제 친구 하나를 꼬셔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랑 둘이 같이 이제 가서 임명진 목사님한테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임명진 목사님이 청주 도시빈민운동을 하던 정진동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가라.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해줄 거다. 그래서 그분은 청주 가서 청주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한 거죠. 아, 임 목사님하고 같이 한 게 아니고. 임 목사님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계신데 예, 이상하네. 여기 일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못 떠나시고 처음 갈 때 이제 같이 가서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달간 생활하면서 정말 또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한 거잖아요. 그죠? 먹고 자고 돈 벌고 왔죠. 돈 많이 벌었어요? 아, 쉽지 않아요. 정말로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비슷해요 지금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종이와 병과 뭐 구리와 이런 것들을 주워서 그거를 달아서 우리를 재워주고 있는 그 주인이 보스죠. 두목인데 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이제 해서 남겨서 하는 거고 뭐 밥값, 잠값 이런 거를 또 띄니까 그래서 팔아서 간신히 밥값, 잠값을 대면 다행이고 우리는. 그 두목은 정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두목이죠. 근데 이제 대학생이라는 걸 모르고 이제 소개받은 거고. 아, 정 숨기고. 목사님은 숨기고 예. 그쪽에서도 그걸 몰랐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제 나이 때 그런 경험을 네. 이제 하는 것도 해야겠다 혹은 뭐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게 되게 생경한데 네. 학생들 중에 그런 넉마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 빈민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는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는 사회학과생들은 뭐 대다수로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넉마주의는 네. 좀 없겠지만. 넉마주의는 드물지만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현장 체험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 힘없는 민중들의 삶을 체험하지 않으면 대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때는.
뭐 되게 시대적인 같은 거죠. 러시아에서